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머, 얘 눈깔 뜨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있는 거니?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경기도 양주 제25보 병사단 사단장 관사 거실의 무거운 정적을 단숨에 찢어발겼다. 공기청정기가 미약하게 돌아가는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했다. 앤티크풍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중년의 여인, 이영숙은 찻잔을 받침대에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열 손가락에 끼워진 굵직한 보석 반지들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신경질적으로 번들거렸다. 그녀가 바로 이 사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나 다름없는 서열 1위, 사단장 김판석 소장의 부인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한 여자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칼같이 다려진 정복, 티끌 하나 없는 단화, 그리고 어깨 위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은빛 마름모 2개. 육군중위 체리나였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그녀였다. 수백 미터 밖의 표적을 숨소리 하나 없이 제압하고 폭발물이 난무하는 현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 마주한 상황은 그 어떤 작전 현장보다 더 숨이 막혀왔다. 관사 공기에는 값비싼 외제의 향수 냄새와 묘한 위압감이 뒤섞여 부유하고 있었다. 리나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사단 정훈 공보 장교로 전입 온 중이 체리나입니다. 사모님께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707에서 배운 철저한 감정 통제였다. 하지만 영숙은 그 건조하고 침착한 태도가 못 견디게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확 찌푸렸다. 죄송? 말로만 죄송이지. 그 눈빛은 전혀 죄송한 것 같지 않은데? 요즘 젊은 여군 계집애들은 기가 세서 문제라니까. 나라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군대가 무슨 보이스카웃 캠프인 줄 아나 봐.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리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가 내뱉는 숨결에서 달착지근한 차 냄새가 훅 끼쳤다. 영숙의 검지 손가락이 리나의 가슴팍에 달린 약장들을 툭툭 건드렸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이거 다 무슨 소용이니? 여자가 조신하게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을 것이지 무슨 총을 잡겠다고 설쳐서는. 너 같은 애들이 꼭 부대 분위기 흐리고 사고 치더라. 내 말이 틀려? 리나의 턱 근육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아버지, 채무진 대장은 늘 딸에게 말했다. 군복을 입은 순간 너는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교다.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라.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별들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리나 역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옥 같은 707 훈련을 수석으로 버텨냈다. 이번 전임 역시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야전 부대의 리얼한 공기를 마시며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원한 길이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런 시궁창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 말 없니? 벙어리야? 아니면 내가 우스워? 영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때였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둔탁한 군화 소리가 거실로 이어졌다. 어이 임여사 나왔어? 뭔 소리가 밖까지 들려? 손님 왔어? 제25보 병사단장 김판석 소장이었다. 땀에 전 전투복 상의를 벗어 제끼며 들어선 그는 거실 중앙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였다. 기름진 얼굴과 벨트 위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는 그가 야전에서 구르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중앙 보직을 돌며 정치질에 능한 타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리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중위 체리나 사단장님께 전입 신고드립니다. 김 소장은 벗어둔 상의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고는 묘하게 끈적거리는 시선으로 리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군인의 기백을 살피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을 품평하는 듯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시선이었다. 아, 자네가 이번에 우리 사단으로 왔다는 그 707 출신 여군인가? 소문대로 미인이구먼. 그 험한 데서 어떻게 버텼나 몰라. 그래, 우리 집사람이랑 인사는 잘 나눴고? 김 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리나의 경례를 대충 손만 들어받았다. 영숙이 기다렸다는 듯 콧소리를 내며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여보, 말도 마세요.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요. 내가 전입 축하한다고 차 한 잔 주려고 불렀는데 세상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노려보는 거 있죠? 내가 무서워서 가슴이 다 벌렁거린다니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리나의 주먹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김 소장은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척, 아니, 이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 껄껄 웃었다. 최중희, 자네가 아직 야전 분위기를 잘 모르는구먼. 우리 사단은 말이야,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야. 사모님이 자네를 딸같이 생각해서 훈육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뻣뻣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지. 707에서는 위아래도 안 가르치던가? 가족. 그 숭고한 단어가 이토록 역겹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리나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그녀는 모굴대를 넘어오려는 쓴물을 삼키며 턱을 당겼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사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경청하는 자세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좋아.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아, 그리고 최중희. 김 소장이 발치에 벗어둔 흑투성이 전투화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오늘 진지공사 현장 좀 돌았더니 군화가 엉망이네. 자네가 좀 닦아놓지. 정훈장교가 정신교육만 잘 시키면 뭐하나. 지휘관의 마음을 헤아리고 편하게 해주는 게 진짜 능력이지. 리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교에게, 그것도 초면인 부하에게 사적인 시중을 들라니.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옆에서 어머 잘됐다. 최중희가 솜씨 좀 발휘해봐요. 하며 부채질을 해댔다. 지금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의 굴레를 씌울 것이 뻔했다. 김판석 소장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뒤를 잇는다는 청수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었다. 이 부패한 왕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지금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이 사단을 뒤집어 엎겠지만 리나는 자신의 싸움을 아버지의 손을 빌려하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리나는 짧게 대답하고 천천히 몸을 숙였다. 무릎을 굽히고 사단장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 군화를 집어드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707 대테러 팀장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지금처럼 비참한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다. 이것은 총칼 없는 전쟁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 복종시키려는 저열한 심리전. 어머, 얘 손 떨리는 거 봐. 분하니? 억울해? 그럼 군대를 오지 말았어야지. 영숙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등에 꽂혔다. 리나는 군화를 들고 다용도실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두 부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그들의 소음을 지워버렸다. 거친 솔에 구두약을 묻혀 군화를 문질렀다. 벅벅. 검은 약이 손가락에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마치 김 소장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아내듯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다용도실 창고 구석에서 몰래 확인한 메시지.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니마야, 세부대 조금은 잘하고 있느냐? 최전방이라 고생이 많겠구나.
아비는 늘 너를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뒤에는 항상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리나의 코끝이 시큰해졌다. 천하의 채무진 대장이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아버지가 움직이면 김판석 소장 따위는 하루아침에 옷을 벗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리나는 휴대폰 화면을 엄지로 쓸어내렸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제 방식대로. 그녀는 다시 군화에 집중했다. 광이 날 때까지 닦았다.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림질하듯 깨끗해진 군화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을 때 영숙이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김 여사님. 어머, 정말요? 오늘 저녁에요? 아이고, 이걸 어째. 우리 집 식모 아줌마가 오늘 갑자기 아프다고 못 나온다지 뭐예요. 오늘 귀한 손님들 많이 오시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큰일 났네. 영숙은 리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불길한 예감이 리나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 잠깐만요. 마침 딱 좋은 사람이 있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끄는 영숙이 리나를 향해 손짓했다. 예, 너 오늘 저녁에 약속 없지? 없어야 할 거야. 오늘 우리 집에서 사단 주요 참모 부부 동반 만찬이 있거든. 아주 중요한 자리야. 리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네, 알겠습니다만. 아줌마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오늘 좀 도와야겠다. 음식 나르고 술시중 좀 들어. 젊은 애가 빠릿빠릿하니까 잘하겠네. 707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니? 리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단 정훈장교를 그것도 전입 첫날에 관사만찬에 시중드는 사람으로 부리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였다. 참모들과 그 부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사모님, 그것은 제 업무 범위가. 어머, 얘 또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여보, 얘 좀 봐요. 영숙이 소파에서 졸고 있던 김 소장을 흔들어 깨웠다. 왜 또 그래, 채중이. 자네는 왜 자꾸 집사람 심기를 건드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다 자네 군생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분들 많이 오시니까 실수 없이 잘 모셔. 알겠나? 김 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리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지휘관의 명령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 속에 숨겨진 폭력이었다. 알겠습니다. 리나의 대답은 거의 신음처럼 들렸다. 그럼 일단 저기 부엌에 가서 재료 손질부터 좀 해. 옷 버리니까 그 정복은 좀 벗고 저기 걸려있는 앞치마 입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런 뻣뻣한 걸 데리고 오늘 저녁을 어떻게 치르나 몰라. 영숙의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리나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점화되고 있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줄 테니까. 리나는 부엌 칼을 집어들었다. 도마 위에 놓인 양파를 내려치는 그녀의 손길에 서슬 퍼런 살기가 스쳤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그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707 지옥주 훈련 때 갯벌 구덩이에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버텼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늘 밤 이 관사라는 이름의 화려한 지옥에서 그녀는 가장 치욕스러운 신고식을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체리나라는 폭풍이 시작되는 서막이 될 것이다. 발그락, 발그락. 부엌칼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기보다는 처형장의 북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리나는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두고 얇은 국방색 러닝 셔츠 위에 꽃무늬가 요란하게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상징인 계급장 대신 음식물 얼룩이 묻은 앞치마가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거실에서는 이미 파티가 무르익어 있었다. 사단장 김판석 소장이 주최한 주요 참모 부부 동반 만찬. 테이블 위에는 리나가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구워낸 스테이크와 각종 요리들이 즐비했고 최고급 양주병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자자, 다들 잔들지? 우리 김판석 사단장님의 건승과 내년에 있을 진급심사에서 무운을 비는 마음으로 건배! 행정부 사단장 최대령의 선창에 모두가 잔을 높이 쳐들었다. 쨍하는 청명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위하여 사단장님 충성! 남자들의 굵직한 목소리와 여자들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리나는 부엌 구석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투명 인간이라면 차라리 나았다. 그녀는 지금 이 공간에서 철저하게 기능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술이 떨어지면 채우고 안주가 비면 나르는 말하는 인형. 야, 거기 체중이. 뭐하니? 여기 과일 좀 더 내와라. 사과 좀 예쁘게 깎아봐. 707에서는 사과 깎는 법은 안 가르치나 보지. 영숙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다. 참모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엌 쪽으로 쏠렸다. 그 중에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단장 부인의 기세에 눌려 억지 웃음을 짓거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눈을 반짝였다. 알겠습니다. 리나는 짧게 대답하고 사과를 집어들었다. 과도가 그녀의 손 안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707 시절 단검 하나로 적의 급소를 노리던 그 손기술이 고작 사과 껍질을 벗기는 데 쓰이고 있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지만 칼자루를 쥔 소나귀에는 하얗게 핏기가 가셨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술 냄새와 화장품 냄새,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 이 친구가 오늘 새로 왔다는 그 여군인가? 인물은 훤하네. 사단장님, 정훈공고부에 미녀장교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아주 확 살겠습니다. 작전 참모인 오중령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리나를 훑으며 낄낄거렸다. 그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중령, 말 조심해. 우리 집사람이 벌써 군기 잡고 있잖아. 안 그래, 여보? 김판석 소장이 옆에 앉은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유, 군기는 무슨요. 그냥 요즘 애들이 너무 일을 몰라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중이에요. 최중위, 거기 오중령님 잔 비셨다. 한 잔 따라드려. 영숙의 지시는 거침이 없었다. 리나는 잠시 멈칫했다. 장교는 술집 종업원이 아니다. 상관에게 술을 따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요된 상황에서 시중을 드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그녀를 올감했다. 거부하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을 것이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다. 리나는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병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오중령의 앞으로 다가갔다. 자자, 707 출신이 따라주는 술맛 좀 보자. 특수부대라 술 따르는 각도도 다른가? 오중령이 잔을 들이밀며 비아냥거렸다. 리나는 병을 기울였다. 호박색 액체가 찰랑거리며 잔을 채웠다. 오중령의 시선이 리나의 손목을 타고 올라와 러닝 셔츠 위로 드러난 목선에 머물렀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 리나는 본능적으로 살기를 느꼈지만 억지로 억누르며 표정을 지웠다. 그때였다. 오중령이 술잔을 받는 척하며 슬그머니 리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이 아주 곱네. 군인 손 같지가 않아. 훈련은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순간 리나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반사신경이 작동했다. 그녀도 모르게 오중령의 손목을 비틀어 버릴 뻔했다. 707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 크라브마가의 동작이 근육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힘을 뺐다. 여기서 이자의 팔을 부러뜨리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리나는 슬쩍 손을 뺐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술 넘치십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오중령이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손을 거뒀다. 거참, 농담도 못하겠구만. 너무 뻣뻣해. 여자가 애교가 좀 있어야지. 분위기가 싸해지자 김 소장이 끼어들었다. 아, 오중령. 채중이가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래. 이해해. 자, 채중이.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노래라도 한 곡 뽑아봐. 오늘 환영식 겸 하는 거니까. 노래. 장교에게 술 시중도 모자라 이제는 딴따라 노릇까지 하라는 것인가. 리나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리나가 고개를 숙이며 거절했다. 어머, 얘 빼는 거 봐. 분위기 다 망치네.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 내가 웃습니까? 사단장님 말씀이 우스워? 영숙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다만 세즈미, 명령이다. 실시. 갑자기 김 소장이 탁자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즐거웠던 파티장은 일순간에 살벌한 연병장처럼 변했다. 참모들은 숨을 죽였고 부인들은 눈치를 살폈다. 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아버지,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투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녹화하고 있었다. 김판석 소장의 붉은 얼굴, 영숙의 표독스러운 눈매, 오중령의 비열한 웃음, 방관하는 참모들의 비겁한 표정들까지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 넣었다. 알겠습니다. 리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리고 노래 대신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검은 베레모 깊은 밤을 가르며 특전사군가였다. 가녀리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흥을 돋우는 트로트나 유행가를 기대했던 좌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리나의 목소리에는 서러움도 굴복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기백만이 서려 있었다. 사나이 태어나 2번 죽느냐.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김 소장의 표정이 점점 찌그러졌다. 분위기를 띄우라고 시켰더니 감히 장송곡 같은 특전사군가를 불러서 판을 깬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다. 그만해. 김 소장이 먹던 과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리나의 발치에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스쳤다. 스타킹이 찢어지고 종아리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다. 피가 방울져 맺혔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분위기 띄우랬더니 어디서 재수없게 군가질이야. 네가 707 출신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여기가 네 부대인 줄 알아? 김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손이 높이 들렸다. 손찌검을 하려는 기세였다. 리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미 맹수가 깨어 있었다. 만약 그 손이 자신의 뺨에 닿는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어는 이 뚱뚱하고 둔한 장군의 팔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끝날지도 몰랐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때 영숙이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참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이런 애 때문에 흥 깨지 마세요. 얘, 너는 뭐하니?
빨리 가서 빗자루 안 가져오고. 깨진 거 안 보여? 영숙은 남편을 말리는 척하면서 리나를 다시 하녀 취급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김 소장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팔을 내렸다. 재수없는 것.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내일 아침에 사단장실로 튀어와. 정신교육 다시 시켜줄 테니까. 알았어? 알겠습니다. 리나는 경례조차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섰다. 예의를 갖출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이었다. 그녀는 다용도실로 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다. 종아리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붉은 점을 찍었다. 쓰라림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모들과 그 부인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을 기는 한 여군 장교의 존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리나는 유리 조각을 치우고 설거지통에 쌓인 접시들을 묵묵히 닦았다. 찬물이 손을 얼렸다. 마지막 접시를 닦아 엎어놓았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은 TV를 보며 과일을 씹고 있었고 김 소장은 코를 골며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리나는 현관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계급장인 별 4개가 밤하늘에 겹쳐 보였다. 아버지. 리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녹음 저장됨 4시간 32분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에요, 사단장님.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의 미등이 붉은 핏빛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 앞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리나는 정복을 갖춰 입고 사단장실 문 앞에 섰다. 어젯밤의 모욕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들어와.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다. 리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고리를 잡았다. 기대하세요. 오늘의 저는 어제의 그 순한 양이 아닐 테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판석 소장이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옆에는 어제 봤던 오 중령과 최 대령이 배석해 있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장 같은 분위기였다. 어이, 최중희. 어제 일은 반성 좀 했나? 김 소장이 비스듬히 고개를 까딱이며 물었다. 리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직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밤새 정리한 부대 내 부조리 및 사적 지시 기록 일지의 사본이었다. 물론 녹음 파일의 존재는 아직 숨긴 채였다. 반성보다는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리나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김 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어제 관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포함해 제가 전입 온 이후 목격한 규정 위반 사례들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김 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옆에 있던 참모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감히 일개 중위 따위가 사단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 미친년이. 김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리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 종아리의 상처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상관에 의한 폭행치상이었는지는 사단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선전포고였다. 707의 독사가 드디어 독리를 드러낸 것이다. 김판석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쥐고 있던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다. 리나는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김판석 소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리나가 내밀었던 봉투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내용물을 꺼내 대충 훑어보고는 그대로 반으로 찢어버렸다. 찍!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리나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뿌렸다. 마치 눈 내리는 날의 축제처럼 리나가 밤새 정리한 비리 기록들이 사단장의 책상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힘없이 흩날렸다. 야, 채중이. 너 진짜 귀엽다.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별 2개를 잡겠다고?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김 소장은 책상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리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옆에 서 있던 오중령과 최 대령도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 방 안에서 리나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다. 이것은 정식 보고입니다. 사단장님께서 묵살하신다면 상급 부대에 보고할 의무가 제게 있습니다. 리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응수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코웃음을 쳤다. 상급 부대? 군단? 사령부? 야,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네가 보낸 보고서는 휴지 조각도 못 대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말이야. 김 소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리나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너 건방지게 상관 협박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하극상의 명예훼손, 그리고 보안 위반까지 걸면 너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야. 707 출신? 웃기고 있네.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곧 군대야. 김 소장은 인터폰을 눌렀다. 검대훈 대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헌병대장인 강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사단장실에 들어와 경례했다. 강소령, 여기 최중희, 당장 조사실로 데려가. 이 친구가 외부로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어. 아주 철저하게 털어봐. 휴대폰, 개인 PC, 관사까지 싹 다 압수수색하고. 리나의 눈썹이 꿈틀했다. 기밀 유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누명이었다. 내부 고발자를 입막음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 증거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증거? 털면 나오는 게 증거지. 데려가! 강소령이 눈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헌병 부사관 2명이 리나의 양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리나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왼쪽 팔을 잡으려는 부사관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부사관의 중심을 무너뜨려 밀어낼 뻔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부사관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하지만 리나는 멈췄다. 여기서 헌병들에게 손을 대면 김 소장이 원하는 대로 진짜 하극상과 폭행의 명분을 주게 된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을 풀었다. 제 발로 가겠습니다. 놓으십시오. 리나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된 헌병들이 멈칫하며 길을 텄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김 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한번 버텨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덜거덕거리는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거리며 신경을 긁었다. 리나는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스마트폰과 군번줄, 지갑은 모두 압수당했다. 강소령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김 소장의 충실한 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최중희, 좋게 갑시다. 사단장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 그냥 사단장님과 사모님께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그동안 작성했다는 그 일지 원본 넘겨. 그러면 선처해 주신다고 하셨어. 회유였다.
하지만 리나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저는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군인 복무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장님과 사모님의 행위가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친구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금 복 빠질 때야? 네 관사 지금 우리 애들이 뒤집고 있어. 뭐라도 하나 나오면 너는 끝이야. USB 하나라도 나오면 보안 위반으로 엮어 넣을 수 있다고. 리나는 속으로 비소를 지었다. 그녀는 707에서 포로 신문 및 탈출 훈련을 수석으로 이수했다. 적에게 잡혔을 때의 심리적 압박을 견디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고작 사단 헌병대장의 어설픈 협박 따위에 흔들릴 멘탈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자신이 움직이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관사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장소에 백업해 두었다. 관사에 남겨둔 건 오직 미끼들 뿐이었다. 법대로 하십시오. 저도 법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진짜 독종이네 이거. 강소령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부사관이 들어와 강소령에게 귓속말을 했다. 강소령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이내씩 웃으며 리나를 쳐다봤다. 체중이 운이었구만. 네 관사 침대 밑에서 대외비 문건이 찍힌 사진들이 발견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조작이다. 리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관사의 어떤 기밀 서류도 가져간 적이 없었다. 저들이 심어놓은 것이다. 저는 그런 사진을 소지한 적 없습니다. 지문 감식 요청합니다. 감식? 웃기고 있네. 현장에서 나왔으면 네 거지. 이제 넌 빼도 박도 못해. 보안사범이야. 강소령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롭게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자, 이제 그만 항복해.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딸내미가 보안사범으로 불명예 전역하면 집안 망신 아니겠어? 아버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리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맹수의 눈.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동공이 확장되며 살기를 뿜어냈다. 제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 없을 텐데요. 낮게 깔린 목소리에 조사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강소령은 본능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어쭈, 눈 안 깔아? 어디서 감히? 그때였다. 리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소령님, 작년 11월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으로 감찰받으셨죠? 그때 김판석 사단장님이 덮어주셨고, 그 대가로 헌병대 수사권 이용해서 사단장님 반대파 간부들 뒷조사해주고 계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강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거 어디서... 제가 707에서 몸만 쓰다 온 줄 아십니까? 정보 수집과 분석은 기본입니다. 제 관사에 심어둔 조작된 증거로 저를 엮으시려는 모양인데 그 증거를 심으러 들어간 수사관의 영상, 제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다 찍혔을 겁니다.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게 해놨거든요. 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관사에 카메라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고 강소령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심리전의 핵심은 상대의 불안을 파고드는 것이다. 강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진짜 영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외부로 유출된다면 자신은 물론 사단장까지 위험해진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무슨...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영상 공개하라고 할까요? 아, 참. 제 휴대폰 압수하셨죠? 그럼 제가 여기서 못 나가면 설정해둔 타이머에 의해 24시간 뒤에 자동으로 국방부 검찰단과 언론사에 제보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것은 반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변호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데드 스위치 시스템을 준비해 둔 것은 사실이었다.
만약 그녀에게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수집된 모든 자료가 아버지의 비서실장에게 전송되도록 세팅해 두었다. 조사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형광등 소리만이 징하고 울렸다. 강소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에 이 여자는 괴물이다. 풋내기 중이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정보요원 같았다. 잠깐 기다려. 강소령이 허둥지둥 조사실을 뛰쳐나갔다. 아마 사단장에게 보고하러 갔을 것이다. 리나는 그제야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다. 아슬아슬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통했다. 약 10분 후 강소령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구겨져 있었다. 일단 귀가 좋지 않다. 하지만 수사가 끝난 건 아니야. 대기 발령 상태로 간사에서 근신해. 부대 출입은 금지다. 리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압수당했던 물품들을 돌려받았다. 조사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강소령의 욕설이 작게 들려왔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하루가 1년처럼 길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김판석 소장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더 교묘하고 더 더러운 방법으로 그녀를 조여올 것이다. 리나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기 전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박 실장님. 아버지의 최측근이자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봐온 비서실장이었다. 네, 실장님. 접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5보병 사단과 연계된 지역 건설업체 리스트와 김판석 소장 부인의 사적인 모임 명단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네, 더 깊게 파고들 생각입니다. 전화를 끄는 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방어로는 이길 수 없다.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녀는 차를 몰아 관사로 향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다. 양주 시내의 허름한 국밥집 골목. 그곳에는 그녀가 707 시절 알게 된 지금은 전역하여 흥신소를 하는 선배가 있었다. 김판석 소장은 그녀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 리나는 이제야 진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어둠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다. 경기도 양주의 외진 국도변 간판 불이 반쯤 꺼진 허름한 순대국밥집. 리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놓여 있었지만 숟가락은 들지 않았다. 식당 안은 한산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낡은 냉장고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잠시 후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거칠게 기른 수염, 눈가에 깊게 패인 흉터.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리나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는 최중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사내의 목소리는 굵은 자갈이 굴러가는 듯 걸걸했다. 그는 황보기철. 과거 리나가 707 대테러 팀장으로 있을 때 그녀의 밑에서 폭파 주특기를 담당했던 부사관이었다. 지금은 전역 후 뒷골목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정보장사로 먹고 살고 있었다. 호칭은 편한 대로 해. 물건은 리나의 짧은 물음에 황보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거 구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25사단장 김판석. 이 양반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양주 포천 일대 그린벨트 해제 정보 빼돌려서 천안 명의로 땅 투기한 건 기본이고 지역건설사인 태성건설한테서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리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법인 카드 내역,
차명 계좌 흐름, 그리고 김판석 소장과 태성건설 사장이 골프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그 마누라 이영숙 이 여자가 더 독합디다. 군장병 사랑 어머니회라는 봉사단체 만들어서 지역 유지들한테 기부금 걷고 있는데 그 돈 세탁해서 지들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단 내 공사 발주권도 이 여자가 개입해서 리베이트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단순한 갑질 부부인 줄 알았더니 군대를 사유화하여 배를 불리는 기생충들이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계좌 내역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으려면 직접 돈이 오가는 현장이나 육성이 담긴 녹취가 있어야 해. 단장이라. 마침 냄새가 나는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모레 저녁 태성건설이 주관하는 민관군 화합의 밤 행사가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립니다. 겉으로는 군 위문 행사지만 뒤풀이는 VIP룸에서 따로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큰 건이 오갈 겁니다. VIP룸이라. 리나는 사진 속 김판석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노려보았다. 근데 팀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대는 현직 사단장입니다. 아무리 팀장님 배경이 좋아도 계급장 떼고 덤비는 건 위험합니다. 저놈들 돈 맛을 본 놈들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황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리나는 피식 웃으며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계급장? 난 이미 뗐어. 지금부터는 군인이 아니라 사냥꾼이야. 리나는 봉투를 챙겨 일어났다. 고마워. 입금은 확인해봐. 아이고 저야 감사하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낌새가 영 안 좋습니다. 누군가 팀장님 뒤를 캐고 다니는 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섰다. 밤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호흡을 골랐다. 행사 당일 포천의 H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양복을 입은 지역 유지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초청 가수가 유행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고 테이블마다 고급 요리가 넘쳐났다. 리나는 행사장에 없었다. 그녀는 호텔 3층 VIP 룸으로 통하는 환기구 통로 속에 엎드려 있었다. 정복 대신 검은색 스키니진과 타이트한 검은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몸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707 시절 건물 침투 훈련 때 밥 먹듯이 드나들던 좁은 통로였다. 먼지와 쥐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미리 확보한 호텔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VIP 룸 천장 위로 기어갔다. 아래에서 웅웅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환기구 틈새로 밀어넣었다. 휴대폰 화면에 VIP 룸 내부가 비쳤다. 김판석 소장, 태성건설 사장, 그리고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이 룸살롱처럼 꾸며진 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영숙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부인들끼리 다른 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따 우리 사단장님. 이번에 그 부대 이전 부직원 시원하게 도장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태성건설이 한숨 돌렸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태성건설 사장이 김 소장의 잔에 양주를 가득 채웠다. 박 사장. 목소리가 너무 크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재배치하는 거야. 알았어? 김 소장이 껄껄거리며 사장이 건네는 두툼한 쇼핑백을 받았다. 카메라 줌을 당겼다. 쇼핑백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확실한 뇌물수수 현장이었다. 그나저나 사단장님, 그 새로 왔다는 정훈장교 계집애는 좀 손보셨습니까? 소문 들어보니 아주 독종이라던데. 태성건설 사장의 말에 리나의 귀가 쫑긋 섰다. 아, 그 체리나? 707 출신이라 그런지 눈빛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 안 그래도 눈엣가시 같아서 조만간 처리할 생각이야. 처리라뇨? 뭐 군대에서 사고라는 게 흔하잖아. 훈련 도중에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요즘 최전방 GP 순찰 코스가 험해서 말이야. 리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놈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그녀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살인 공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녹화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였다. 누구냐? 방 안에서 경호원 하나가 천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시경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인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저기 환기구 쥐새끼가 있다. 김판석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잡아, 당장 잡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리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회수하고 몸을 돌렸다. 들켰다. 그녀는 환기구 통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좁은 통로 안에서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아래층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출구를 막으러 오고 있었다. 리나는 2층 화장실로 이어지는 환기구를 발로 차서 뜯어냈다. 쾅! 먼지와 함께 여자 화장실 바닥으로 착지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숯검댕이 투성이었다. 그녀는 세면대 물로 대충 얼굴을 닦고 미리 준비해둔 가발을 뒤집어 썼다. 청소부 유니폼을 더씹는 손길이 번개처럼 빨랐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야, 3층 봉쇄. 한 놈도 내보내지 마. 리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했다. 사내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아줌마, 여기서 누구 못 봤어? 검은 옷 입은 여자. 리나는 겁에 질린 척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뭐 못 봤는데요. 저는 그냥 청소하러. 사내는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밀치고 뛰어갔다. 리나는 카트를 밀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비상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그녀는 청소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황보가 대기시킨 차가 보였다. 그녀는 조수석에 뛰어들었다. 밟아.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출발했다. 백미러 속으로 호텔 보안 요원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리나는 품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김판석 소장의 목줄을 쥘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다음 날, 사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김판석 소장은 리나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섣불리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다. 증거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더 교활한 덫을 놓았다. 오전 9시 작전 참모 오중령이 정훈 공보부를 찾았다. 최중희, 긴급명령이다. 오늘 밤 최전방 GP 추진 보급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단장님, 특별 지시야. 정훈 장교가 동행해서 현장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셨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야간, 그것도 사고가 잦은 험준한 산악도로. 게다가 안전점검이라는 명분하에 호위 병력도 최소화할 것이 뻔했다. 정훈 장교가 시설물 안전점검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만 리나가 쏘아붙였다. 까라면 까.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정훈 장교도 지형 숙지를 해야 한다는 게 지휘관의 의도다. 군말 말고 준비해. 차량은 1호차 운전병이 지원될 거다. 1호차. 사단장 전용 차량 운전병을 붙여준다는 것은 감시를 붙이겠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리나는 피하지 않았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다. 다만 맨몸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10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비무장지대 인근 산악도로. 리나가 탑승한 레토나 군용 차량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포장도로를 오르고 있었다. 운전병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백미러를 통해 힐끔힐끔 리나를 살피고 있었다. 도로는 험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쪽은 울창한 숲이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지해 달렸다.
주민님, 이쪽 구간이 좀 미끄럽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운전병이 묘한 뉘앙스로 말했다. 리나는 손잡이를 잡는 대신 안전벨트 버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코너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상향등을 켜고 돌진해 왔다. 중앙선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 충돌 시도였다. 운전병이 당황한 척하며 핸들을 절벽 쪽으로 꺾었다. 연기였다. 그는 미리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미친. 리나는 순식간에 운전병의 멱살을 잡고 그를 차 안으로 끌어당겼다. 동시에 왼손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확 꺾었다. 끼익!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체가 숲 쪽으로 미끄러졌다. 쾅!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다행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맞은편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운전병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구형 차량의 핸들에 머리를 박고 기절해 있었다. 리나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의식이 몽롱했지만 707에서 받은 생존 훈련이 그녀를 깨웠다. 이게 끝이 아니다. 확인 사살을 하러 올 거야.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서 빠져나왔다.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예상대로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3명이 내렸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전삽이 들려 있었다. 확인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내들이 찌그러진 레토나 차량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빈 것을 확인했을 때 리나는 나무 위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여기다 이 쓰레기들아. 리나의 군화발이 첫 번째 사내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퍽.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1년이?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다. 리나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내의 팔을 피하며 품으로 파고들었다. 명치의 팔꿈치 가격 이어서 로우킥으로 무릎 관절을 찼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 살인 병기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 뭐야? 리나는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귀신보다 더 섬뜩했다. 나, 대한민국 육군 중위 체리나. 그리고 내 놈들 보스 목 따러갈 저승사자. 리나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사내의 턱을 올려찼다. 사내는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 종료. 3대1의 싸움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리나는 쓰러진 사내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의 가장 최근 발신자는 오중령이었다. 확인 사살 고맙네. 덕분에 증거가 하나 더 늘었어. 그녀는 기절한 운전병을 끌어내어 도로변 안전한 곳에 눕혔다. 그는 명령에 따랐을 뿐인 말단 병사였다. 하지만 그를 조종한 놈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리나는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부대까지는 10km. 군화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정복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주머니 속에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리나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받아. 전화기 너머에서 중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중이냐? 나다. 박 실장.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다. 장군님께서 이상한 낌새를 채셨다. 자꾸 네 안부를 물으시는데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 같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리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쪽 하늘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실장님,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내일 아침 제가 직접 서울로 올라간다고요. 선물 하나 들고요. 선물? 네. 별 2개짜리 모가지입니다. 리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녀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707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는 포효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25보 병사단 본부 회의실. 매주 열리는 참모 회의 시간이었다. 김판석 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간밤에 보고를 받기로는 험한 산길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고 탑승자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그 높이의 절벽 아래로 굴렀다면 살아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자, 다들 주목.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신임 정훈장교가 야간 지형 속지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실종됐다는 보고다.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들은 하고. 김 소장은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혀를 찼다. 참모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오중령만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사단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눈에 가시 갔던 707 출신 여군이 사라졌으니 이제 그들의 비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터였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이번 태성건설과의 협약식은? 끼익. 그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온몸이 흑투성이의 정복 곳곳이 찢겨나간 체리나 중이었다. 이마에는 굳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회의실 안에 모두를 태워버린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다. 너 어떻게? 김 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오중령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리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저벅, 저벅. 군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김 소장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머머섰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들어 격려했다. 충성. 중위 체리나 복귀 신고합니다. 살아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은 괜찮나? 당장 의무대로 가지 않고 여긴 왜? 김 소장이 더듬거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리나는 그의 말을 끊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입니다. 리나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확인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2년이 오중령님께 처리 완료했다고 보고해. 오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청부살인 미수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가짜 녹음 파일을 가져와서. 오중령이 소리치며 리나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리나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오중령의 발을 걸었다. 오중령이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판명해 줄 겁니다. 이 파일은 이미 원본이 외부 서버에 전송 완료된 상태입니다. 리나는 김 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단장님, 부하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살인자일 뿐입니다. 닥쳐. 네가 감히 나한테. 헌병 불러.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김 소장이 악을 썼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 밖에서 헌병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회의실 창문을 덜덜 떨게 만들었다. 두두두두두.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연병장의 헬기가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검은색 세단 행렬이 사단 본청 현관으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김 소장이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본청 앞에 도열한 검은색 차량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어깨에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무서운 4개의 별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합참의장 내정자, 채무진 장군이 친히 이 누추한 사단에 강림한 것이다. 사단 본청 로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채무진 대장이 선두에 서고 그 뒤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사단 위병소는 이미 국방부 직할 부대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김판석 소장은 혼비백산하여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단추가 잘못 채워진 줄도 모르고 그는 사색이 되어 로비로 달려나왔다. 총장님, 아니 대장님, 연락도 없이 어이맹차십니까? 김 소장이 허둥지둥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채무진 대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노장군은 바위처럼 단단한 표정으로 김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위압감에 김 소장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김판석 소장. 채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천둥 소리처럼 로비를 울렸다. 내 딸이 이 부대에서 아주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감사 인사차 들렀네. 딸이라뇨? 그게 무슨... 김 소장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때 회의실에서 내려온 리나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채 대장의 뒤편에 섰다. 아버지. 리나가 작게 불렀다. 김 소장의 입이 쩍 벌어졌다. 오중령과 뒤따라 내려온 참모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매일같이 걸레질을 시키고 술 시중을 들게 하고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중이가 자기 합참의장의 외동딸이었다니. 채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리나를 바라보았다. 찢어진 정복, 피딱지가 앉은 이마, 멍든 팔목. 딸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아버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분노의 전조였다. 리나야, 이게 군인의 모습이냐?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채 대장은 딸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큰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김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김판석, 자네는 내 딸에게 군인의 명예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조폭 똘마니들이나 할 짓을 시켰더군. 채 대장이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수사관들이 김 소장과 오중령에게 다가갔다. 이건 오해입니다, 대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천연이, 아니 채중이가 제 딸인 줄 알았다면. 김 소장이 변명이라고 내뱉은 말은 최악의 악수였다. 내 딸인 줄 알았다면? 그럼 내 딸이 아니었다면? 힘없는 부하장교였다면 그렇게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 채 대장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아니,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잠적 이자의 계급장을 떼어라. 채 대장의 명령에 수사관들이 김 소장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청수의 회원입니다. 정치권에도 줄이 닿아 있단 말입니다. 김 소장이 발악했다. 청수회? 그 썩어 빠진 사조직. 내가 오늘부로 뿌리째 뽑아주지. 네가 믿던 그 정치인 놈들도 오늘 아침 뉴스 보면 너를 손절할 거다. 채 대장이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눈짓했다. 보좌관이 로비에 있는 대형 TV를 켰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육군 모 사단장, 뇌물 수수 및 부하 여군 살인 청부 의혹. 녹취록 공개 파문. 태성건설과의 유착관계 드러나. 화면에는 리나가 확보했던 호텔 VIP 룸 영상과 황보가 넘겨준 뇌물 장부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다. 김판석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완벽한 파멸이었다. 끌고 가. 채 대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헌병들이 김 소장과 오중령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로비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채 대장 앞에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받고 벌벌 떨었다. 사단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 이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오늘 저녁에 있을 부인의 모임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어머, 이건 색이 좀 칙칙하네.
김 기사, 차 대기시키라고 해. 백화점 좀 다녀와야겠어. 그녀가 인터폰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김 기사? 이 양반이 귀가 먹었나?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현관 앞에는 고급 세단 대신 군용 트럭과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르고 체리나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채무진 대장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너,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영숙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리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영숙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날처럼 하지만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모님. 아니, 민간인 이영숙 씨.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리나가 수사관에게 건네받은 영장을 영숙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공모, 그리고 군 형법상 초병 특수 협박 및 가혹 행위 교사 혐의입니다. 뭐? 체포? 웃기지 마. 우리 그이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이야. 감히 사단장 와이프한테. 영숙이 리나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나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영숙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강하게 움켜쥐자 영숙이 비명을 질렀다. 아, 이거 안 나? 천한 것이 어디다 대고. 천한 것? 리나는 피식 웃었다. 당신 남편 김판석 소장은 이미 긴급 체포되어 압송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사모님 놀이도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영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저기 바닥에 커피 쏟으셨네요. 닦으세요. 리나가 턱짓으로 거실 바닥을 가리켰다. 영숙이 마시다 흘린 커피가 바닥에 흥건했다. 첫날 영숙이 리나에게 걸레질을 시켰던 바로 그 자리였다. 뭐라고? 안 들립니까? 닦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시켰던 것처럼. 아니면 수갑 차고 끌려가서 감방 바닥을 닦으시겠습니까? 리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영숙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바닥을 짚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스커트로 커피 자국을 문질렀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화장이 흉하게 번졌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영숙이 리나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리나는 차갑게 발을 뺐다. 봐주는 건 판사가 할 일이고 저는 그저 쓰레기를 치우러 왔을 뿐입니다. 리나가 눈짓하자 여군 수사관들이 다가와 영숙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여보. 여보. 영숙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관사를 울리며 멀어졌다. 화려했던 여왕의 몰락이었다. 관사가 텅 비었다. 리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지독했던 향수 냄새 대신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채무진 대장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다. 고생했다, 리나야. 리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그럼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훌륭한 군인이었다. 자랑스럽다. 리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707의 독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딸로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관사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단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다이아몬드.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지켜야 할 명예의 무게임을 그녀는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사단 위병소 옆 앙상했던 가지에 어느새 푸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지독했던 겨울의 한기가 물러가고 경기도 양주의 산자락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25보병사단 전체에 불어닥친 거대한 정화의 바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였다. 사단 본청 앞 국기 계양대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지나가는 병사들의 경례 구호가 전과는 달리 씩씩하고 활기에 차 있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판석 소장이 구속되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 군인들과 비리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후 사단은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원칙과 소통을 중시하는 덕장이었다. 불합리한 사적 지시는 사라졌고 장병들의 식판에는 다시 따뜻하고 질 좋은 밥이 담기기 시작했다. 리나는 자신의 사무실, 아니 이제는 떠나야 할 정훈 공보 장교실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 중위 체리나. 그녀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한 달 남짓이었지만 그 무게는 10년과도 같았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사단장님께서도 체중이가 남아서 부대 개혁을 도와주기 원하시던데. 후임으로 온 김 대위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리나는 박스에 책을 담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장교 체리나가 아니라 합참의장의 딸로만 볼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권력이 생기고 눈치를 보게 되겠죠. 저는 그게 싫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아버지가 사단을 뒤집어 놓은 것은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리나는 부대 내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그녀가 원한 군인의 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가장 낮고 가장 험한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짐을 다 챙기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병사, 사고 당일 리나의 차를 운전했던 1호차 운전병이었다. 중위님! 병사는 리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죄책감에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군화 위로 뚝뚝 떨어졌다. 리나는 짐박스를 내려놓고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병사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고개 들어. 병사가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내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죄지, 그 명령에 떨 수밖에 없었던 병사의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주인님!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면 그때는 기억해. 내가 태운 사람은 지휘관이지만 내가 지키고 있는 건 너 자신과 전우들의 안전이라는 걸.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사가 눈물을 훔치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리나는 병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등을 돌렸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문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채무진 대장이었다. 파라. 리나는 차에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차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정적을 채웠다. 다시 707로 복귀한다고 들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땀 흘린 만큼 인정받고 계급장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힘들 거다.
이번 일로 너를 주시하는 눈이 더 많아질 게야. 누군가는 너를 영웅이라 부르겠지만 누군가는 너를 내부 고발자라고 손가락질하겠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계급장의 무게 감당하겠습니다. 채무진 대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리나야, 별이 왜 빛나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리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길을 잃지 말라고,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빛나는 것이다. 채 대장은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영락없는 군인의 손이었다. 장군의 별도, 장교의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 남을 찍어 누르고 군림하라고 어깨에 달아준 게 아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위험한 곳에서 부하들을 비춰주고 지켜주라고 달아준 것이다. 김판석은 그걸 잊었기에 추락한 것이고, 리나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며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게.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될 테니. 무뚝뚝한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합참의장이 아닌 딸을 끔찍이 아끼는 한 아버지의 미소였다.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리나는 차창을 열었다. 시원한 봄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난 한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 사단장 부부의 갑질, 헌병대의 협박, 죽음의 위기.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시련들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쇠를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그녀를 더욱 강인한 군인으로 재련해 주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베레모를 꺼냈다. 검은색 베레모에 박힌 특수전 사령부 휘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707의 신조. 그녀는 이제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송받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대한민국 어딘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가자. 리나는 베레모를 눌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그리고 체리나라는 별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